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 왜 틀렸지?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저걸 누가 믿어? 증인 한 명이 이제 법정 문을 뻥 차고 들어오죠. 내가 이거를 봤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지식을 쉽게 다양한 코너를 재밌게. 여러 직업 이야기를 편하게 전달해드리는 잡캐스트입니다. 저희는 잡캐스트 진행을 맡은 박세호, 이재현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법무법인 지역의 대표 변호사이신 손수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소개를 다 해주셨어요. 네. 법무법인 지역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정말 젊은 분들 만나가지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손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코너들을 통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손수호 변호사님이 어떤 길을 좀 걸어왔는지 저희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길을 걸었냐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좀 숙연히 지고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일을 한참 하고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입학을 했죠. 찾아보니까 변호사님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하셨다고요. 예, 예. 로스쿨이라고도 하는데 변호사가 되려면 혹시 네. 꼭 로스쿨을 거쳐야 하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검사와 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사법고시는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졌죠. 예, 그래서 그 로스쿨을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로스쿨을 들어가기 네. 전에 뭐 법대를 먼저 들어가야 네.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과였는데 로스쿨을 들어갈 수 있다거나 혹시 그런 제약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법학과, 네. 법과대학 법학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요 대학들의 로스쿨이 설립될 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 특정 대학교에 법학과를 폐지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로스쿨을 설립해서 운영할 거면 이제 학부를 폐지해라. 법학과를 폐지해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법학과를 갔다가 로스쿨을 갈 수도 있지만 법학과가 없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다른 전공을 하고 로스쿨을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이게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느냐. 법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변호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여러 가지 전공을 학부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스쿨에 진학을 시켜서 법률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영화나 드라마에 되게 변호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지 아니면은 범죄 같은 거 저질렀을 때 막 그런 법률 같은 게 바로 떠오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체로 예전엔 좀 그랬는데 아. 요즘에는 그 픽션과 실제를 잘 구분하면서 드라마상의 어떤 그 허용 이런 예술적인 판단 작가와 PD가 몰라서 한 게 아닐 것이다. 그걸 재밌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저렇게 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 왜 틀렸지?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저걸 누가 믿어? 야 이게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다 오해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좀 젊은 시절에 약간 좀 오만했던 시절이 좀 있죠. 근데 지금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알지만 재밌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보지. 뭔가 갈등이 있고 해소가 되고 뭔가 흥미가 있어야지. 아니 실제 법정에 있었던 걸 그대로 하면 누가 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분석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예. 바로 저희가 준비한 첫 코너인 바로 디테일 잡기입니다. 네, 이 코너는 미디어 콘텐츠 속 직업인이 이제 실제와는 얼마나 다른지 직업인분을 이제 모셔두고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창에 예쁘는 구슬 뾰로로로로 뾰로로로로. 방금 보신 영상이 동네 네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드라마에서 네. 아동학대 누명을 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변호하기 위해 유치원생을 증인으로 참여한 장면. 네. 방금 본 장면 속에서 네. 유치원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유치원생이면 어린애지 않습니까? 어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상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외부 압력에 의해서 네.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법정에 어린 아이가 나와도 네. 증인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증인은
여러 가지 증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직접 느낀 거를 말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그럼 그 말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어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이나 어떤 그 학년을 가지고 딱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어떤 경험을 한 거를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예전 판례들을 보면은 서너 살짜리한테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살짜리한테는 인정된 경우도 있고요. 대여섯 살의 경우에는 인정된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영특해서 3살, 4살인데 다 기억하고 말도 잘해.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눠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 유치원생 정도라면 상황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유효한 증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저 나이대의 증인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치원생이 말했을 때 그 진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말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지어내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판사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을 두루두루 다 고려해가지고 봐야 돼요. 이거는 진술적인 부분들,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말을 할 때 뭔가 좀 주저주저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점점 구체적으로 변한다든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관한 신문을 허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네, 방금 본 영상이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에서 주 신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이제 새로운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 판사님한테 허락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영상처럼 혹시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그런 새로운 내용을 신문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하지 않기로 했던 거를 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가능을 합니다. 가능은 해요. 그러면은 사전에 하기로 했던 게 도대체 뭐냐부터 살펴봐야 되거든요. 저 재판은 형사재판인데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뭐 검사 또는 뭐 피고인일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증인을 불러내서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을 피고인 측에서 순서가 증인을 불러온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신문은 주신문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신문은 주신문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묻고 싶은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대 신문은 증인을 데려온 검사가 물어본 거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검사가 이렇게 1번 물어봤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라든지 2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 건데 증인이 한 명이지만 사실상 그래요? 그럼 제가 주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판장이 재판 진행을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새로운 증인을 데려와가지고 증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증인 신청이 인정이 되면은 그 네. 자리에서 바로 신문을 네네. 하는지 아니면은 다음 그 공판일 때 신문을 네네. 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증인을 신청하는 거죠. 증인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채택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조금 전 보신 영상도 그 전에 이미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경우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증인 채택이 돼도 직접 데리고 오는 대동 증인이 있는 반면에 소환 증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장님 저 사람 그 A라는 사람 증인 신문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환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 이제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돼가지고 소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증인인데 증인을 부르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정 증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증인 이거는 있을 제자에 법정 정자 해가지고 법정에 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증인 채택해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이제 하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하는 증인 신분도 있지만 드라마에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갑자기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거의 패소가 임박한 상황에 증인 한 명이 이제 법정 문을 뻥 차고 들어오죠. 이제 내가 이거를 봤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장이 그러면은 와서 얘기해보라고.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절차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아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때 이제 관련자들이 그러면은 저 사람을 증인으로 좀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재판장이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상대방도 뭐 하자. 진행하자라고 해서 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법정에 있는 사람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죠. 혹시 변호사님이 이런 케이스 혹시 보신 네. 적 있나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죠. 관련자들이 방청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듣다가 이거 저 증인 너무 위증이 심하다. 재판장님, 이거 제가 더 잘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검사 측이나 아니면 상대 변호인 측이 네. 재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되게 당황을 많이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당황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즉,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누구 짜잔 등장해가지고 서로 묻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되고 진실 발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다 모든 걸 준비해서 물어봐야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아쉽지만 방금 영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줄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너무 말라가지고 뭐 이런 거 입었다가 흘러내리면 어떡해. 뭐 그런 일도 가끔 있지 않나요? 흘러내려요? 웨딩드레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인데요.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가 벗겨지는 사고 때문에 파혼당한 사건을 의뢰를 받은 우영우랑 이준호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인 척 저렇게 예식장을 찾아가서 드레스 업체를 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은 저런 식으로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변호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예전에 한 대학생 사건인데요. 지금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났던 사건입니다. 한 대학생이 홍대에 있는 주점 화장실에서 어떤 여성과 키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 추행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갔죠. 제가 그 사건을 담당했는데 합의하에 한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한 범죄냐, 여기에 따라서 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치열하게 다퉜는데 그 장소로 가봤어요. 도대체 어떤 구조였느냐.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요. 또 화장실과 그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어땠느냐.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갈 때 그 문 밖에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에게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었느냐 등등등을 한번 확인해보고 거리와 뭐 소음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해서 결국은 아주 어렵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건.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신랑 측의 일방적인 파혼 요청으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크게 입은 의뢰인이 피해 보상금으로 10억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로펌에 요구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뭐 정신적 피해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하면은 얼마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사실 위자료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법상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됩니다. 뭐 징벌적인 피해 배상이 손해배상이 현재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그래서 정말 입은 피해가 얼마냐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다만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고의범죄는 아니지만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고를 냈는데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그럴 경우에 위자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위자료가 얼마 정도 인정될까요? 최근에? 그때는 나오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최소는 1억 정도로 예.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1억 원 정도 인정을 해줘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자, 그런데 죽은 것과 파혼당한 것과 비교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나는 죽는 게 낫지 파혼이 더 심각해라고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될 것이고요. 외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게 불륜이 인정이 돼도 많이 받으면 위자료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고 아주 많으면 5천만 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드라마 속 짧은 장면들을 보면서
현실 고증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음. 드라마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들이 음.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인지 예, 예, 이런 거를 예. 확인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저 오늘 본 영상 네. 네. 저 드라마들은 다 잘 만든 드라마고 네. 또 부분 소개되는 것들도 굉장히 변호사가 보기에도 흥미로웠고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좀 추천할 만한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다소 진지하게 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도 보고 변호사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는 주제를 가볍게 바꿔서 전래동화 쪽으로 가서 현대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죗값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 겁니다. 재밌는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2편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롤프가 내가 다 짓게 이 형부가 뭐 그러시죠 뭐. 이렇게 했으면 상속재산의 분할이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의 바람핀 전혜인 변호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로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